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마음이 조금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미국 증시인데 미국 증시가 조금 좀 조정이 깊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현 장세를 어떻게 대비해서 매매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건데요. 먼저 지난주에 주식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주식시장은 일단 먼저 V자형으로 주가가 반등을 주면서 위로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주가가 훅 내려왔었죠. 그죠? 여기도 이렇게 주가가 훅 내려왔습니다. 일단 여기서 먼저 체크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항상 주가가 위에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을 때 어떠한 조정을 받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한국경 이제 TV를 보다 보면 여러분들 종목 상담 이렇게 문의하시는 데가 많은데 특히 그중에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도대체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먼저 매도 신호로 잡아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셀트리온 갖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가장 첫 번째 매도 신호는요. 위에서 장대 음봉이 나올 때입니다. 혹은 위에서부터 주가가 흑산병, 그러니까 같은 색깔끼리는 더하거나 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대 음봉 하나나 양봉 세 개나 똑같은 거고요. 장대 음봉 하나나 흑산병이나 똑같은 겁니다. 뭐 우리가 10만 원을 할 때 10만 원짜리 수표를 한 장 내도 되지만 5만 원짜리하고 만 원짜리하고 섞어도 10만 원 되는 거나 똑같은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 하냐면 각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냐면 주가가 위로 올라가다 조정받을 때 약간 옆으로 이렇게 조정받으면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이거는 V자형 반등이 아니에요. 제가 맨날 이렇게 올라갈 때는 KTX를 타고 가게 올라간 다음에 조정을 약간 옆으로 눕는 비둘기호 조정을 받으면 이건 전형적인 상승 패턴에서 나타나는 대표 징조입니다. 요새 주도주 섹터 종목을 보면 다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소위 캔고 현상, 캔들의 고점 돌파 현상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지난주에 특징을 딱 보면은 얘가 밑으로 흑산병을 줬죠. 그 다음에 주가가 위로 올라갔었고 여기도 장대 음봉을 주면서 주가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 앞에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근데 얘는 그냥 빠지지 않는다 그랬죠. 이것도 합하면 장대 음봉이랑 마찬가지 이렇게요. 이런 주가는 절대 그냥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강가에다가 제가 비유법을 좀 많이 쓰죠. 왜냐하면 제가 외우는 데는 소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자신도 뭘 기억할 때는 반드시 저는 비유법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면 강가에다가 돌을 세게 던지면 어떤 결과가 생각나냐면 누군가가 저한테 그 돌이 몇 미터 나가겠냐고 물어보면 즉 지금 지수가 어디까지 가겠냐고 물어본다면 전 지수로 대답한 적은 거의 없어요. 뭐 지금 주가가 3,300 가겠다, 3,600 가겠다 이런 걸로 대답한 적은 없습니다. 왜? 이미 그들도 알거든요. 그 얘기하는 거 의미가 없다는 거. 물론 얘기하는 법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주가의 적정 주가나 이걸 얘기할 때 EPS 계산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가 돈 얼마나 버니 근데 시중에서 보통 프리미엄 몇 배 쳐줘. 만약에 A만큼 버는데 프리미엄 10배 쳐준다. 그러면 그건 10A라는 가격이 대충 계산이 나오죠. 근데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가 30년 동안 해봤지만 별거 맞지 않습니다. 다만 미리 그 정도 되면 내가 좀 조심해야지라는 측면에서는 그건 당연히 의미가 있는 거고 반드시 공부를 해주면 좋겠죠. 근데 특히 종합주가 같은 경우는 너 갈 때 어디까지 가겠냐 이럴 때는 이들이 이것을 끝날 때까지는 보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올라가다가 어딘가 나 한번 쉬었다 갈래 그럴 때는 항상 주가가 갈 때 이런 조정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조정을 주냐면 올라갔다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위로 갈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V자형 반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옆을 잠깐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다음에 항상 점심시간을 통해서 소위 AS를 합니다. 지금 장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V자형 반등은 바로 코앞에 있는 반등은 바로 여기죠. 그죠? 여기도 보시면 작은 V자. 글쎄요. TV 화면에 얼마나 크게 나올지 아니면 또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또 더 작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위에서부터 V자형 반등을 기춥니다. 근데 한번 보시면요. 올라가다가 주가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기간 조정을 이렇게 줘버리면 이건 괜찮아요. 이건 그냥 고고고예요. 그냥 가져야 됩니다. 근데 어딘가 한번 꺾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를 중심에서 얼마 동안 이렇게 쉬었다 합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마디존이다라고 얘기하고 이 장이 큰 흐름상 봤을 때 끝나지 않았을 때, 즉 이렇게 추세는 살아있는데 얘가 중간에 왔다 갔다 할 때 이걸 아까 제가 얘기했죠. 추세와 파동을 이루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BPX를 계산할 때 흐름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V자 파동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여기였었죠. 밑으로 쭉 빠지죠. 그래서 그냥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항상 주가가 V자 바닥을 줬을 때 바닥을 찍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바닥은 급락 급등 다음에 얘가 직전 고점대에서 여기서 조정을 받을 때 어떻게 조정을 받았냐면 다시 급락을 줘버리면, 이렇게 급락을 줘버리면 또 올라갈 때 또 왔다 갔다 하겠다는 혼조를 얘기하는 거고요. 위로 간 다음에 얘가 약간 옆으로 누워버리면은 얘는 다시 올라가는 현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어떤 조지의 설결을 받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현재 이 주시장은 다음 주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오늘 미국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당일 아침에 주가는 하락으로 출발할 수 있겠죠. 다만 아침에 우리가 보통 미국의 S&P 시장에 선물을 보는데 그 선물 지수의 영향이 장주에는 보통 얼마를 쫓아가냐면 0.8을 쫓아갑니다. 한 80%가 미국의 S&P 500의 선물 지수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걔를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조그마한 팁을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패해서 배우는 성공학. 저는 왜냐하면 파생까지 하는 사람이고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오늘 아침에 듣는 분 중에서도 저희 그 파생의 제자들이 아마 열심히 아침에 또 이 방송을 듣고 있을 겁니다. 결국 지난주에 주가가 밑으로 이렇게 급락을 줘버렸죠. 각도가 이렇게 훅 빠져버렸죠. 그래서 얘가 위로 올라갈 때는 바로 V자 반등. 이걸 저는 뭐라고 자꾸만 표현하냐면 V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반드시 위로 올라갈 때는 일정 부분은 현금을 챙겨 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꼭 지키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 그럼 손님 장이 끝났습니까? 그럴 때 여러 차례 이 부용과 마찬가지로 위에서는 매도가 좋지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얘가 다시 내려와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여전히 리밋 공략. 밑에 쫓아가면서 사는 건 위험한데 내려갈 때는 하단에서는 여전히 얘는 매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다가 주말에 얘가 딱 제동을 딱 걸리는 신호를 보고 드디어 부용에서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냐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가 또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결국은 와야 하는 부위홈의 조정은 시작됐구나 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 다른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미국 증시에서 조정을 주게 된 그 부분은 물론 제가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는 뭐 크게 보진 않았지만 잠깐 좀 같이 볼까요? 자, 미국 증시의 조정이거든요. 미국 증시가 올라가다가 다우지수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비교적 음봉이 깊죠? 그죠? 그 다음에 나스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도 지수를 보시면은 나스닥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해 보신 분이라면 얘는 캔들은 쌍봉인데 5일선은 외봉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얘기하는 상승 파동을 줄 때, 즉 개구리가 내가 이 앞에서 저쪽까지 갈 때 어차피 뻗었으면 다음엔 접었다가 다시 가야 됩니다. 우리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을 롱숏 파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올라갔으면, 롱으로 올라갔으면 이렇게 접었다 갑니다. 다시 롱으로 갈 수 있겠죠. 얘는 하나도 문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한 가지, 이거는 다른 데서 조정의 신호탄을 주고 있네라고 터지는 게 있습니다.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자, 바로 그 부분은 뭐냐면 이겁니다. SOX, 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우리나라 시장이 주말에 조정받았을 때 너 왜 조정을 받았니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한마디로 딱 찍는다면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조정받으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뭐가 같이 흔들렸냐면 뭐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 하이닉스라든지 그래 얘들은 그동안에 못 갔으니까 제껴놓게 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나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흔들리면서 그 여진이 하다 보니까 그동안의 시장을 주도했던 반도체 관련 소부장 종목군들이 같이 조정받았던 종목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패턴을 주고 있습니다. 얘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쭉 보시면 빨간색 선이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그죠? V자형을 타고 있죠.
이건 여러분 한번 다우짓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하고 난 다음에는 10시 30분에 어차피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리죠. 얘가 여길 뚫고 올라갈 때는 어떤 식으로 뚫고 올라가는지는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위로 갈 때 이걸 중방, 그러니까 골드와 데드가 반복되는 걸 방향이 중립에 대해서 중방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한 번씩 직접 고치를 수도 맞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는 더블 체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잠시 후에는 경기적인 상황, 그 다음에 국제정치적인 상황, 이런 부분 10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서는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어요. 내가 들어갈 때 어디서 들어가야 되고 내가 팔 때 어디서 팔 것이 할 때는 반드시 주가 흐름하고 같이 크로스 체크를 해줘야 여기서 내가 때려줘야 되는구나. 여기서 내가 사줘야 되는구나. 이 부분이 되거든요. 항상 이렇게 더블 체크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아주 제일 간단한 건 뭐냐면 얘들 중에 부유홈이죠. 이렇게요. 그죠? 얘는 20선의 부유홈입니다. 그러면 여기 근처 우리가 이것을 어바웃이라고 그래요. 어떨 때 여기 약간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건 돌파가 아니라 이렇게 V로 돌파하는 건 돌파가 아니라 그건 오버슈팅이에요. 어떨 땐 여기보다 좀 더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내려가면 직전 저점은 주가가 뜨고요. 올라가면 직전 고점에서 두드려 맞고요. 근데 여기 지금 필라델피아 지수가 여기서 약간 여러분 보시다시피 약간 5일선의 쌍봉 구간으로 얘가 조정받고 있죠. 그래서 사실 부유홈에서 올라갈 때 여기서 올라갈 때 어딘가 두드려 맞는 자리가 필요하다 그런 쪽이었는데 그 두드려 맞는 자리는 의외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또 어차피 그전에 못 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들이 조정받다 보니까 이들이 지수와 연관되고 높은 조정이다 보니까 종목이다 보니까 얘가 주말에도 빠져내려갔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수익을 줬던 소부장 종목군들도 내려갔죠. 그래서 현재 지난주 시장의 흐름을 이렇게 본다면 어차피 얘가 올라가면서 조정받은 부양장 파턴 아마 그 점심시간에 나이 투자의 제목을 보면 거의다가 무슨 뭐 V장 반등 뭐 아니면 뭐 리미트 공략 뭐 올라갈 때는 때려주고 사는 건 밑에서 사는 매매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장은 여기서 여전히 끝난 장이 아니거든요. 얘는 여전히 하하는 다시 한번 위로 올라와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요번에 우리가 요번 주에 반등을 줬지만 그 앞에 조정을 받기 전에 얘는 일본의 올림픽이 열리게 되면서 이 소위 팬데믹 현상은 다시 한번 이 시장을 어지럽힐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주가가 빠지든 뭐든 우리는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서 코로나19에 의한 확산 문제가 더 되면 아무래도 시장은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아마 여러분 갖고 있는 종목군 중에서도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 갖고 계시다가 뭐 최근에 여행주, 호텔주, 뭐 이런 것들, 항공주 이런 것들 많이 위해서 빠졌죠. 주말에는 약간 반등을 줬었지만 아마 그런 분들은 그걸 굉장히 고려하고 계실 겁니다. 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시간 투자하고 시간과의 관점이지 그럼 걔들이 호텔주나 그게 끝나느냐 아닙니다. 하단선 제가 봤을 때 여전히 줍줍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다만 시간 투자가 필요할 뿐이지 걔가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제가 나중에 연결 강의할 때 아마 이 시간 갖고는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그때 한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얘는 지금 보면 이렇게 V로 가죠. 그럴 때 아까 우리나라 시장의 V자형은 요게 내려갔다 올라가는 건 사실 일주일 단위의 V자형 요 구간이었고요. 얘는 좀 사이즈가 크죠. 얘는 빨간 선, 소위 20선의 V자니까 충돌. 얘가 올라갈까? 여기서 충돌. 그럼 얘는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얘 당연히 내려와도 뭐 여기까지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넌 어차피 내려와도 여긴 지가 되고 그러면 얘가 여기서 확인할 게 있습니다. 만약에 얘가 여기서 상방향으로 돌아 나간다면 얘는 또 패턴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들은 제가 살 때는 Don't worry.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주가 밑으로 빠졌어도 뭐 어려운 마음으로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뭐 오늘 빠졌으면 미국 시장이 영향을 받아서 아침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장을 보면서 우리가 작년 2020년 3월 달에 여기 이제 바닥을 찍은 것 같습니다. 인디안의 교재가 통하기 시작하고 있네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서부터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그래 네가 갈 때 거기 조정이 네가 끝난 조정이니 나 이제 손 털까? 나 채권으로 가야 되니? 아니면 뭐 다른 쪽으로 가야 되니? 아니면 여전히 주식시장으로 있어야 되니? 바로 그 추세 파악이 필요한데 얘는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만 네가 여기서 주가가 부유하면서 조짐하는 그 도화선은 어디서 왔니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역에서 오히려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오늘 미국 증시가 빠진 걸 갖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걔는 어차피 다시 튕겨 올라가야 될 부분이고 다시 저체 매수 한수를 주는데 오히려 제가 걱정하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현재 주말에 중국 증시가 놓여주는 위치입니다. 아직 멀쩡하죠. 지금 홍콩 지수는 많이 빠진 건 알고 계시죠.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으니까요. 근데 중국은 아직까지 굉장히 견조합니다. 근데 겉으로는 견조한데 얘가 지금 약간 속은 위태위태합니다. 자, 그럴 때 이렇게 몇 번 소개 말씀드렸는데요. 일부러 여기를 말씀드려요. 어떠세요? 여긴 굉장히 크죠. 우리가 이 110과 240 이 구간을 펀더멘탈 구간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보통 제가 일반 얘기할 때는 마틴 존이라고 합니다. 이 펀더멘탈 구간이 굉장히 단단할 때는 이 펀더멘탈 구간은 뭐를 또 대변하냐면 수급을 동반하는 걸 대변하고 있는데 이게 중, 작아지죠. 그리고 얘는 더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얘가 만약에 어떤 악재가 나와서 한번 휘청거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그 똑같은 사례를 미국 증시에서 뽑아왔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2018년도 주가가 빠질 때입니다. 바로 12월 달. 기억나시죠? 금리 올리는 바람에 쫙 빠질 때 보십니다. 자, 화면상에서 얘가 어떻게 화면 잘 여러분이 구별할지 모르겠는데 여기 굉장히 넓죠. 얘가 이렇게 넓어지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위로 넓어지는 구간입니다. 근데 여기를 점점 요 사이를 보시면 얘가 이렇게 작아지죠. 이렇게 작아집니다. 이렇게 작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쏙 빠져내렸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얘는 이랬을까요? 여러분들 미국은 아시다시피 2015년도 12월 달에 처음으로 금리를 올렸고요.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가 빠졌던 원인도 또 인플레이션 우려감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주열 총재가 얼마 전에 말씀하셨죠?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소수의 의견이 금리 인상을 한 명을 얘기하고 있다. 이것 봐라. 야, 그렇게 되면 정말 8월 달은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한데 사실은요. 제롬 파웰도 하원에서 증언하고 상원에서 증언했는데 이것 봐라.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하원에서는 그냥 얘기한다면 돈 워리였었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원에서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상원에서 했는데 요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상관없어. 얘는 이제 와도 일시적이야. 물론 그렇다고 제롬 파웰이 일시적이라는 의견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약간 말의 뉘앙스가 바뀌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본인이 생각하는 지금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 많이 놀라고 있어요. 왜 놀라고 있냐면 이게 일시적이긴 한데 이게 생각보다도 더 많이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이후에 14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강한 속도 올라오는 건 처음이라고 하잖아요. 무려 5.4%, 그다음에 코어 부분만 따지더라도 4.5%. 이게 어차피 올라가다가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파다닥 하다가 다시 내려갈 텐데 이 파다닥이 이 눈앞에서 파다닥이 아니라 눈 위로 파다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놀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어떤 생각에 하는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면 연준의 정책도 바뀔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약간 뒤로 움찔한다 할까요? 그렇게 약간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늘 주가가 조정받았지만 제가 생각할 땐 괜찮다는 거죠. 그럼 이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얘가 이렇게 됐냐는 겁니다. 항상 더블 체크, 크로스 체크. 이때 어떤 거 있었냐면 2015년 12월에 처음으로 금리 열고요. 그때 주가가 폭락을 줬었죠. 다시 제1년이 정책을 바꿨습니다. 우리 금리 안 올리고 점도표상에서 그때 어떻게 점이 찍었냐면 다음 해에 금리를 3번이나 4번 정도 올리겠다는 것 때문에 기급해서 전 세계 글로벌 마켓이 빠지니까 우리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시장을 진정시켰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제1년은 참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자 표변. 유연하게 대해야 되는구나. 고집 부리면 안 되는구나. 체면세 온다고 그랬다가 큰일 나는구나. 그래서 주가는 다시 2016년 2월 달부터 주가가 빵 하고 뜨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지난 다음에 금리를 또 한번 올려봤습니다. 웬걸 2015년 10월 달 주가가 대폭락을 주면서 미국하고는 상관없는 중국의 증시도 대폭락을 줬는데 1년 있다가 금리 올렸는데 그때는 이거 금리 올린 거 맞아?
그래프를 가서 찾아보더라도 야 여기 어디 금리 올렸지? 전혀 주가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즉 올라갈 때는 KTX 올라간 다음에 조정은 비둘기호로 조정받는 거죠. 어차피 뭐 미국은 KTX 없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옆으로 기간 중인 다음에 그대로 올라갔어요. 더 놀라운 일은 2017년도에 금리 3번 올렸는데 주가는 여전히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도 금리 올렸는데 금리 몇 번 올려. 이게 마지막 금리인데요. 네 번째 금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상승이 누적되면서 결국은 금리가 얘를 끌어내렸는데 그럼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었고 다만 인플레 우려감이 있다고 무조건 주가 꼭 치는 게 아니라 금리가 고금리를 때려서 경기가 올라가는 걸 좋아지는 걸 오히려 끌고 내려갔을 때 이 장은 밑으로 훅 빠지는데 바로 이때 그게 있다는 거죠. 앞에 3번 올리고 다음에 4번 올리고 그 앞에 2번 올리고 무려 9번 정도 금리 올리니까 얘가 여기서부터 팡 하고 밑으로 꺾어졌는데 이미 시장을 알고 있었던 거죠. 더 이상 여기를 뻗지 못하고 이 밑에 있는 펀더멘탈 라인, 이 수급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펀더멘탈 라인, 이 라인이 얇아서 꺾어졌다는 거죠. 근데 얘를 보면 지금 중국을 잠깐 보십시오. 중국을 잠깐 보시면 얘들이 지금 뭔가 이상하죠. 그죠? 요번에 경제 성장률 어떻게 됐습니까? 앞 대비 마이너스 거의 한 10 정도 내려왔죠. 지급 준비를 내렸죠. 주가는 변함이 없습니다. 딴 데 같으면 지급 준비를 내렸다면 중국 증시는 여기서부터 빵 하고 튕겨 올라가야 되거든요. 못 두고 있습니다. 뭔가가 여기를 계속해서 체크해야 될 체크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원인이 이것일까요? 여러분들 요새 어제 혹시 서울은 그랬는데 제가 있는 여의도는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있다가 뭔가가 우르릉 해갖고 뭐 남들이 알면 무슨 뭐 전쟁 난 줄 알았을 겁니다.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더니만 폭우가 갑자기 확 쏟아집니다. 요새 그런 경우가 많죠. 비가 오는 날짜는 줄어들었는데 멀쩡하게 있다가 갑자기 비가 오면 집중성 폭우로 한꺼번에 확 오면서 완전히 뭐 시커멓게 놓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최근에 초성그룹의 상승과 무관하지 않죠. 그죠? 초성 첨단 같은 거 특히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소위 탄소 제로 시대로 생각보다 빨리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기후온난화 현상이 완전하게 이런 현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렸다 하면 폭우입니다. 내리는 날짜는 작아지는데 지금 근데 중국이 난리가 나고 있죠. 그럼 과연 이것 때문일까요? 자, 그래서 오늘 타이틀을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샨사댐보다 먼저 터진 악재.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아까 어딘가 얘가 펀더멘탈 라인을 밑으로 몰릴 때는 뭔가 그 원인이 있거든요. 아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충분하게 올라가다가 금리를 무려 9번째 금리를 올리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현상이 나타나고 사실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거기서 법인세를 깎아주지 않고 그랬어도 가만 놔둬도 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구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새 그래서 조 바이든한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새 일부 백악관에서도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들은 조금씩 내비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레리 서머스 아시죠? 지금 척을 쥐고 있죠. 예를 들어서 제롬 파일이나 지금 제니 앨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물가 상승 일시적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롬 파일보다 제니 앨런은 좀 더 이 인플레 현상이 좀 더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롬 파일 자체도 얘가 앞으로 여러 달 좀 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다라고 이미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하원에서 증언할 때하고 상원에서 증언할 때하고 체론파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것이 기조의 변화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주구장창 이거 위험한 거야,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레리 핑크. 그죠? 블랙록의 CEO죠. 그 다음에 특히 바로 레리 서머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악재성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구조 일시적이 아니고 구조적이야. 과연 누구에게 맞을까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비중을 두고 계십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국이 어떤 현상을 보이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지금 중국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산사댐보다 먼저 터진 악재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께 타이틀을 찍고 나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 중국에서 터진 이 악재는 어쩌면 우리에게 남겨진 그런 두 번의 기회를 주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마지막 뒤 후반부를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가보시죠. 자, 일단 먼저 팩트체크가 중요하겠죠.
뭐 하여튼 비만 왔다 그러면 중국은 산사댐 붕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달 전에 한 두 달 전이죠. 벌써 빠른 장마가 벌써 중국은 오기 시작했고 오죽했으면 뭐 남쪽 하늘에 수도꼭지가 열렸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최근에 소위 이재민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고 그 남부의 수안성의 폭우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주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보시면 한쪽에서는 폭우가 와서 난리인데 한쪽에서는 폭염이 와서 난리입니다. 근데 이게 중국만의 문제일까요? 최근에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찌는 뭐 물통 아주 찜통 더위도 오고 있고 이 산사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작년도 이미 그랬기 때문에 그러려니 그러는데 중국이 더 큰 악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누차 얘기했죠. 미국과 중국은 더욱더 정면 충돌을 갈 수밖에 없다. 이들은 지금 이미 본격적으로 대결의 국면으로 들어가져 있다. 근데 이것은 중국이 건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땐 중국이 건 싸움처럼 보이죠. 하도 트럼프 시절에 강력하게 미중 무역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싸움은 누가 걸어왔을까? 지금부터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비를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싸움은 중국부터 걸어왔는데 뒤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미국은 맞받아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미 조 바이든은 지금 불리한 중간 선거를 치르고 있고 또 미국 내에서는 70% 이상이 반중 정서. 예전에 이 앞에 여러분들 시진핑 이전에 후진타오 시절이었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뭐 멀대서 따질 것 없이 우리나라에서도 반중 정서가 지금처럼 강했던 적이 있었을까? 여러분들 이 앞에 박 대통령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 중국 가서 같이 어깨를 나란히면서 있을 때가 있죠. 어쩌면 그때가 우리가 중국하고 가장 가까웠던 최절정에 있었던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은 나이가 났죠. 얼마 전에 드라마 사건도 있었고요. 거기다 뭐 김치 사건, 서부터 시작해갖고 한복 사건, 뭐 별의별 사건이 다 터지면서 지금 온통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전 세계적인 이런 현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먼저 미국이 중국을 가만할 수 없는 이유는 최근 1세기 동안에 미국에 대적할 구간은 없었다는 거죠. 왜? 이미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영향권이 있는 나라들은 항상 미국은 미리 손을 봐서 무릎을 꿇렸다는 거죠. 이미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라들이 있죠. 바로 일본 같은 경우. 그렇죠? 2차 세계대전 때 패중국이 됐지만 결코 미국은 일본을 독일을 식민지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을 활짝 개방해서 들어와 여기 와서 돈 벌어. 왜? 바로 구소련을 대항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었죠. 그래서 1985년도에 아시다시피 프라자 회담 이후에 결국은 일본을 드디어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미국은 40% 법칙. 자기네 등치에 얘가 잠깐만 잘하는데 자기 키에 40%만 오면 그때 얘를 끌어내리는 거죠. 그렇죠? 호르몬제를 주사하는 거죠. 더 이상 크지 마. 그럼 알아서 도망갑니다. 바로 일본이 그래서 잃어버린 10년으로 빠져들게 되고 구소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유가를 폭락시키면서 그죠? 그때 사우디를 압박을 주죠. 야, 너 기름 증산해. 그다음 유럽 국가들은 뭐 합니까? 야, 비축이 다 풀어. 그래서 유가를 폭락시키면서 구소련이 1991년도에 손들고 기법하게 만들어냅니다. 결국은 미국한테는 바로 40%의 법칙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부터 중국이 왜 싸움을 걸었는가? 이 미국이 주게 된 배신감이 절정에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죠? 2001년도에 중국은 깜이 안 되는 중국을 미국은 WTO에다가 편입시켜 줍니다. 왜? 자유경제를 표방하면서 문을 활짝 열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거로 착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WTO 가입시켰던 이 중국은 경제 성장률은 눈에 띄게끔 엄청나게 좋아졌는데 다만 바뀌지 않은 게 있었죠. 바로 공산주의 사상이죠. 국가주의 체제인 거죠. 거기다가 심핑이 나타나면서 이건 걷잡을 수 없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지금 중국은 아까 40% 법칙이라는데 지금 중국은 미국에 얼마 정도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면 놀라실 겁니다. 더군다나 이로 인해서 결국은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더 롱 게임을 이미 시작하고 있다. 아주 공포스러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저히
미국이 중국을 가만둘 수 없는 그런 롱게임이 3단계에 걸쳐서 시작되고 있다는 얘기가 워싱턴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3단계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데 우리는 보통 도강량에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덩샤오핑입니다. 그죠? 국부론을 내세우면서 절대 내가 죽은 이에도 미국하고 절대 맞서지 마라. 도강량에 어떤 얘기입니까? 빛을 피해서 어둠 속에서 힘을 키워라. 그럼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얌전한 얘기지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만 하더라도 GDP가 덩샤오핑이 1990년대에 보다 본격적으로 결국은 중국의 경제개혁을 시작하는데 이때 미국의 GDP에 불과 6.1%밖에 안 됩니다. 무슨 미국하고 경제되겠습니까? 아까 40%가 올라오면 찍어 누른다는데 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뒤로 숨어 다니게 되는 거죠. 이건 덩샤오핑이 약해서도 아니고 아주 어떻게 보면 영악한 거죠. 어쨌든 도강량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강량의 정신이 한 20년 동안 중국을 지배하다가 확 뒤집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트럼프 시절부터 중국하고 싸웠다고 생각하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미 오바마 대통령 시절부터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워낙 트럼프가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그게 안 보이죠. 똑같습니다. 지금 중국이 미국한테 덤벼드는 것은 우리가 알기에는 이 시진핑부터 하고 있다. 아닙니다. 바로 후진타오의 유소작위 바로 이겁니다. 이 부분이 결국은 크게 작용하면서 드디어 지역 패권을 이 중국이 노리기 시작합니다. 그 지역 패권이 바로 어디냐? 바로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패권을 노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때 후진타오가 등장했을 때 황금기 10년을 중국은 보내게 됩니다. 처음에 2001년도에 그러니까 후진타오가 2012년까지 10년 동안 있었잖아요. 후진타오가 등장하기 전에 중국의 GDP는 불과 2001년도에 12%밖에 안 됐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후진타오가 마감된 2012년도에 무려 52%나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까 미국은 자기 키 40%만 내려면 무릎 꿇어 그러고 꿇리는데 왜 얘들이 이렇게 성장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때 미국 뭐가 있었냐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거죠. 2008년도에. 미국도 제코가 석재였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단 생존하는 것도 급해 죽겠는데 누굴 때리고 자시고 할 것이었습니다. 바둑에서 얘기했습니다. 아생 연후에 살타다. 일단 먼저 살고 봐야죠. 미국이 누굴 때리고 뭐갈 그게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결국은 2013년도에 등장한 시진핑은 대국 굴기를 내세우면서 결국은 보다 본격적으로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지금 얼마인가? 놀라지 마시오. 작년 기준으로 40%가 아니라 미국의 GDP의 무려 70%를 중국이 왔습니다. 여러분 과연 미국이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근데 이 힘은 다 누가 한 겁니까? 그렇죠. 다 미국이 중국을 키워죠. 어디다 넣어놔서 WTO에다가. 그래서 허드슨 연구소에서 트럼프를 대신해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허드슨 연구소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 내용도 한번 시간 되시면 꼭 보십시오. 이거는 제2의 냉전이다라고 부르짖는 이유가 바로 거기였습니다. 드디어 중국은 드디어 태세를 전환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글로벌 금융위기에 야 이거 미국 별거 아니네. 드디어 본격적으로 미국을 향해서 중국은 덤벼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얘기죠.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넌 상태 노조에 따른 겁니다. 자, 그럼 그런 상태에서 아까 더 큰 악재가 중국을 오히려 짓누르고 있다. 그럼 둘이 붙었죠. 뭔가 결판다 얘기했죠. 바로 그것이 이겁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이겁니다. 드디어 중국의 이 칭하윤이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2020년도에 전체 자기네 반도체 자금률을 40%, 2025년도에는 70%로 끌어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가만 놔두지 않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TSMC가 중국의 공장 증설한 것도 미국이 막아서 열지 못하게 돼 있고요. 결국 최근에 파산 절차로 들어가게 돼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미국의 칭하윤이, 여러분들 칭하윤이 이러면 생각나는 데가 있죠. 칭화대. 뭐 우리나라도 보면 최고 학부 그러면 뭐 서울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칭화대 그러면 여러분들 중국은 베징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친다면 베징대 그러면 서울대학교 정도 되는 거고요. 칭화대 그러면 어딜 생각하시면 되냐면 연고대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카이스트 여기 생각하면 됩니다. 이 칭화대는 더군다나 어디예요? 바로 시진핑이 나온 학교죠. 이 칭하윤이가 파산 절차를 갖게 되는데 얘는 중국에 엄청나게 상징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욱더 이 경쟁은 치열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고 중국 증시가
어떻게 되는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항상 얘기하죠. 저는 많은 분들이 중국에 투자를 할 때 오히려 중국에 투자할 때 있으면 미국과 우리나라에 투자하지 왜 중국에 투자하냐는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글을 보면 더 기가 막힌 상태가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의 반도체의 굴기에 상적인 칭하윤위가 결국은 파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클라우드 사업은 알리바바가 인수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중국은 어떻게 될까요? 반도체를 포기할까요? 결국 반도체 핵심은 원천 기술인데 중국이 완전히 부족하다는 거죠. 중국도 절대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40%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대략 2020년 기준으로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은 한 15% 정도인데 그나마 그 중에서도 상당 부분은 중국에 들어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것이지 중국은 별볼이 없습니다. 이미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 놓고 집중적으로 미국의 포괄을 받고 있고 이건 뭐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푸젠지나 들어는 보셨죠? SMIC, 화웨이, 그다음에 하이실리콘 이런 데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반격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중국판 뉴딜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이 4차 산업 섹터에다가 본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 현재 중국의 현상입니다. 결론 몇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위로 올라가다가 부위험에서 두들맞고 있는 것은 다른 데서 영향을 받는 게 뭐 꾸준하게 악재는 받아놓고 올라갔죠. 일본의 악재, 중국의 악재 다 받아놓고 올라갔는데 지금 미국의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조종과 맞물리면서 그 조종은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중국의 칭하윤위의 파산 절차, 이 반도체나 이런 쪽을 중심해서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두 개는 부딪힐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때 중국시 한 번 더 밑으로 훅 빠질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가 오히려 저희는 두 번의 매수 기회를 제공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은 잠시 이어지는 10시 30분에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